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리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갈 건 뭐냐면, 여러분 기사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곧 보도자료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기사를 써달라고 언론사에다가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될 업체로서는 보도자료 작성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사 작성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건 즉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보도자료 작성은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홍보할 때 여러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주변 분들을 도와주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라고 하는 건 결국 언론사에다가 나를 좀 보도해 달라고 만드는 자료인데 사실 그게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사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당연히 보도자료 작성 능력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보도자료 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홍보대행이라고 하는 일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기사 작성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도 뭐 제가 언론학이나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이제 창업경제신문을 운영하면서 저도 제 딴에는 공부를 하고 우리 기자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학교에서 제대로 기사 작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사를 쓰는 일을 업으로는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분야를 전공하거나 엄청나게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육은 하고 있지만 너무 믿지는 말자. 다만 저도 전혀 전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사를 만들었고 기사를 쓰고 또 기자들을 훈련을 시켰다면 오히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감을 가지고 일단 오늘 기사 작성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중간 끊지 않고 그냥 2시간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제 강의 노트가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 노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발표를 위해서 만든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가 돼 있다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다라고 형식적으로 너무 대충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일단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육을 하는 것도 기사 쓰는 것과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2시간 동안 이야기할 내용이 설계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그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순서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겠다고 정리된 자료가 강의 노트로 지금 제 화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제 눈앞에.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쓸 때도 그런 설계도가 필요한데, 이따 이제 제가 그런 부분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강의 노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서로 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 작성 실무 교육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좀 당부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하긴 했는데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 거니까 신문사에 소속됐으니까 기사를 쓰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이 언론을 활용한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아까 보도자료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창업경신문에 기사를 쓸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마을미디어에다 기사를 쓸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매체에다가 뭐 기고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는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서 만드는 자료인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당장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언론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언론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또 언론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좀 더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언론을 이용해서 누군가와의 소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소통행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든 아니면 의도한 변화를 이끌어내든 뭔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을 위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기사 작성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건 취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취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실은 기사를 쓰건 안 쓰건 취재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작가들도 취재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꼭 작가만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창업경영신문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기자가 아니어도 취재를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게 취재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소위 기사로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취재에 대한 관심을 보통 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사를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취재를 통해서 뭔가를 어떤 정보들을 확보하려고 수집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단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지금의 여러분들보다는 소통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제가 국민기자로 활동하는 분들도 일부 초대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는 저희 창업교육신문 국민기자제도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마을미디어 대표든 지역센터 대표든 뭐 이런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체가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국민기자는 모든 사람을 기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려고 국민기자제도를 두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국민기자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너도 기자를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적어도 다른 신문사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창업경영신문과 연결되어 있는 창업경영신문이나 국세일보나 마을미디어나 지역센터나 또 앞으로 다른 매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매체들은 적어도 모든 국민이 원하면 국민기자로 활동하면서 그 기사를 직접 쓰고 취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두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이든 언론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국민기자라고 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여기 지역센터 대표님들이나 마을미디어 대표님들은 아주 간단해요. 나 혼자 기사 쓸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을 건가? 근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국민기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을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그 마을에서 활동하는 국민기자를 10명만 확보하면 사실 그 신문사는 기자가 11명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원이 다르죠. 혼자서 신문사를 끌고 가는 것과 국민기자와 함께 끌고 가는 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민기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너무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국민기자로 활동한다면,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하지만 나쁜 놈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곳곳에 기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합니까? 그죠? 그게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떻게 나쁜 짓을 합니까? 곳곳에 기자들이 깔려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기자 제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꼭 활용도 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국민기자 제도는 꼭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해주시고 권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자죠. 그죠? 여러분은 기자입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월급 주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기자입니다. 그럼 기자의 소통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기자의 소통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사 작성이고요. 기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취재입니다. 기사를 쓰지 않아도 취재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을 아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관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사 작성을 못하는 사람은 취재를 과감하게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사를 잘 쓸 수 있으면 취재에 대한 욕구는 훨씬 더 생겨나는 거고요. 취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인맥이 탄탄할 수밖에 없어요. 취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맥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기사 작성을 배운다라는 거, 기사를 실제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알겠어, 그 매력은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기사를 쓰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지금 기사를 쓰게끔 저희가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기사 쓰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수업만으로도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한번 쭉 듣고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신문사 경험, 기자 경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문사를 만들었고 지금 15년 이상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냐고요. 그죠? 더 좋은 기사를 쓰고 싶고, 내가 뽑은 직원이 더 좋은 기사를 쓰게 하고 싶고, 그죠? 인정받는 신문사가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소통인지라 여러분은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오늘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메모를 해놨다가 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었는지를 여러분이 좀 더 기사를 쓰면서 고민하다 보면 그때 가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오늘 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오늘 이해가 되겠고 어떤 거는 일주일쯤 지나야 이해가 되고 어떤 거는 정말로 여러분이 1년쯤 기사를 자꾸 써보면서 고민을 해야 이해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흘려버리지 않고 제가 지금 한 7페이지, 8페이지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여러분 기사 쓰는데 하나하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리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것도 앞에서 뭐 다른 기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지만 기사는 가장 짧은 글짓기입니다. 가장 짧은 글짓기. 예를 들면 기사는 예를 들면 저희 창업경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잖아요. 거의 모든 기사가. 그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길어지는 기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 마을미디어나 제가 지역센터를 얘기할 때는 더 짧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포토뉴스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한두 문단만 가지고 기사를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사라고 하는, 저는 작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작품, 창작물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적어도 글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짧은 분량으로 완성할 수 있는 작품이고 창작물이다. 그러므로 해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장편 소설을 써야 된다고 하면 저한테 2시간 배워서 장편 소설 쓸 수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일단 여러분이 생각해도 엄두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한 페이지를 잘 쓰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한 페이지를 잘 쓰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교육을 받고 조금 훈련들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시도들을 해보면 기사 정도는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든지 기사 정도는 잘 쓸 수 있다고 확신하면 여러분의 능력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무슨 뭐 여러분마다 개인적인 능력이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기사 정도는 충분히 잘 쓸 수 있고요. 게다가 저는 문단을 한 칸씩 띄게 하기 때문에 그 한 페이지가 또 많지도 않습니다. 글자 수로 따지면 천자내외 정도인데 그 정도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갖는 게 아니죠. 끝까지 들어보면 아, 이런 팁들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기사 쓰는 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게 쓸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사를 쓴다라고 하는 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좋게 말하면 선한 영향력이면 좋겠습니다. 나쁜 영향력도 있어요. 되지도 않는 논리를 언론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보도를 해대고 있죠. 그런 걸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목적이 있는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기사를 쓰게 되면 정말로 좋은 의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너무 큰 그림 그리지 말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을 신문 단위에도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게 지역센터가 됐든 마을 신문이 됐든 다 마을 미디어에 신문 기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국문기자로 활동하는 분이건 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분이건 적어도 우리가 마을 신문 단위에서는 기사를 쓸 수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내 기사가 게재되는 실리는 그 마을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걸 나쁘게 보시지 마세요.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걸 알려주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그죠? 더 바람직한 변화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변화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사를 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꼭 발행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이런 내용을 보도해달라고 보내는 행위도 사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보도자료를 열심히 언론사들에게 배포를 해서 그런 내용이 더 많은 신문에 게재되게 만들면서 독자들에게 변화를 소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의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문사로 적어도 신문사와 함께 신문사의 우산 아래에서 활동한다라는 건 좋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명감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부심이나 긍지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기자, 아니 뭐죠? 마을 미디어 설명회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홍반장 만들기 프로젝트. 그죠? 여기서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 영화 속의 홍반장이 좋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신 그 영화 속의 홍반장이 기사를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의 홍반장은 기사를 쓰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 속의 홍반장이 드라마 속의 홍반장이 기사까지 쓸 수 있고 만약에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그 좋은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끼칠 수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기사를 쓰고 신문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그냥 뭐 돈만 밝히는, 예를 들면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돈만을 위해서 언론사를 운영하면 그야말로 기레기 소리 바로 듣습니다. 심지어 양아치 소리 바로 듣습니다. 적어도 그러지 말고 제가 지금 몇 가지 당부해 드린 말씀을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좋은 의도로 언론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꼭 좀 하고 가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좀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화면을 그냥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차피 강의 노트를 한 번쯤 한두 번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화면이 제 강의 노트예요.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 거냐면 여기를 설명하려고 해요. 중요한 원칙.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당부 말씀드렸죠? 그 당부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원, 투, 쓰리.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제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요. 설령 이야기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막히고 예를 들어 왔다 갔다 하고 일관된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고요. 이런 게 강의 노트이고 이게 모든 강의나 설명회 때도 필요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하는 기사를 쓸 때도 이런 설계는 필요합니다. 물론 이보다는 훨씬 단순하겠지만 이보다 훨씬 단순하게 설계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교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모든 글쓰기는 문단과 문단의 조합이다라고 써놨죠. 모든 글쓰기는 문단과 문단의 조합이다. 여러분 문단이 뭔지는 혹시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 뭐 알면 되는 거고요. 그죠? 글쓰기는 문단과 문단의 조합이에요. 근데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권장할 때 저한테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권장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한 세 줄 정도를 한 문단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 줄 정도면 한 문단으로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글은 여기서 말하는 기사만이 아니에요.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글은 그 문단과 문단과 문단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장문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문단이 10개가 들어가든 하나의 기사 같으면 문단이 뭐 5개도 들어가고 10개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소설 같으면 그 문단이 몇백 개, 몇천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단과 문단의 조합이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단 쓰기에 익숙하면 많은 게 쉬워진다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이 얘기를 쓴 거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단어, 문장, 문단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단어는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낱말 하나, 문장은요. 낱말들이 열거되면서 소위 마침표 하나가 찍어질 때까지의 그 문장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장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단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문단으로 구성할 때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일관된 메시지가 없으면 문단으로 굳이 묶어놓을 필요가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의미의 어떤 결합체를 문단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단어 다 아는 거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고 소위 마침표 하나가 문장 하나당 발생하는 거고 이런 문장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단을 이루는데 그 문단은 사실은 한 문장으로 한 문단이 될 수도 있고요. 두 줄만 가지고도 한 문단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세 줄 정도를 그냥 문단으로 보라고 한 건 저기서 인터넷에서 기사를 쓸 때 제 경험상 세 줄 정도를 문단으로 쓰니까 쓰기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구성하기도 편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세 줄 쓰기를 강조하는 거지 어느 교과서에 세 줄 쓰기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단은 바로 그런 거다.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의 집합을 문단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는 문단은 뭐냐면 들여쓰기가 시작돼서 마침표가 한번 끝나는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보통 우리가 국어 교과서대로 공부를 한다면 보통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마다 들여쓰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들여쓰기를 해서 몇 줄 쓰다가 다시 엔터를 치고 다시 들여쓰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 번 엔터를 칠 때마다 그 부분이 문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기사를 쓸 때는 들여쓰기를 보통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들여쓰기를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냥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문장을 정리해 놓은 게 문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뭐라고요? 글쓰기의 기본이요? 그 문단을 구성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작은 단위로 구성하는 게 문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글쓰기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문단이 만들어지는데 모든 글쓰기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하는 건 이 문단들이 2개, 3개, 4개, 5개, 100개, 1000개가 결합돼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때로는 한 문장으로도 문단이 구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 문단으로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여러 개의 문단을 결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내죠. 그런 걸 우리는 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사가 됐던 뭐 논설문이 됐던 논문이 됐던 소설이 됐던 수필이 됐던 모든 글은 이런 문단과 문단의 결합체로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문단을 강조했을까요? 그 문단을 여러분이 쓸 수 있으면 그 다음 문단 2개, 3개, 4개는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단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왜 여러 개의 문단을 못 씁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영어 공부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보신 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분 동안 혼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왜 1시간 동안 말을 못하느냐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분 동안 내가 혼자서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왜 1시간 동안 얘기를 못하겠어요? 10분씩 6번만 얘기하면 1시간인데 그것처럼 글쓰기도 하나의 문단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글쓰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긴 글을 쓸 때는요, 소설 같은 거 쓸 때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힘든 거죠. 내가 책을 한 권 쓰고 싶다. 문단을 못 써서가 아니라 그럴 때는 내가 엉덩이 붙이고 인내를 하면서 그 글이 맞춰질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못 쓰는 거지 문단을 구성하지 못해서 못 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소통이라고 불러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워낙 강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소통이라는 말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메시지 전달이 소통이라고요. 메시지 전달.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그랬죠? 소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방적으로 나 혼자 떠드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얘기를 해서 상대방한테 뭔가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글로써 소통할 때 가장 작은 단위는 문단이라고 보면 좋겠다. 물론 문장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문장이 한 문단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이게 문단을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문단은 가장 작은 단위에 여러분이 써야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문단을 쓰는데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줄 쓰기를 강조할 거예요. 그죠? 제가 써보니까 3줄 쓰기 정도는 거의 부담 없이 써낼 수가 있어요. 한 문단을 3줄 정도로 쓰겠다라고 맘먹으면 한 문단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3줄은요. 그냥 여러분 MS 워드를 쓰든 아리안글을 쓰든 워드 프로그램에서 엔터를 치지 않고 쓰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3줄이면 얼마나 짧은지 알겠죠? 그죠? 그 정도를 일단 하나의 문단이라고 보고 훈련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은요. 네, 글을 더 길게 쓴다라고 하는 건 그 문단의 순서를 정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앞뒤 순서도 없이 막 문단을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도 순서가 있겠죠? 그 순서대로 열거해 놓는 문단을 열거하면 그게 바로 글이 되는 거고요.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제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설명회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문단을 순서대로 어떤 순서가 가장 좋을지를 정해서 순서대로 문단을 열거하면 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보완 조정이라고 했죠. 글은 한 번 쓰기 시작해서 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5문단을 쓰고 내일 한 문단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때
한 문단을 꼭 맨 뒤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문단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문단은 마음에 안 들면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문단 쓰기에 의해서 예를 들면 10문단을 써놓고 나서 더 좋은 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문단은 빠지는 게 좋겠다. 이 사이에 이런 내용의 문단이 새로 추가되면 좋겠다. 순서가 지금 내가 처음에 쓴 순서보다는 좀 바꾸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단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글이 탄생되는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기사 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글에 적용이 된다고요. 모든 글에. 그래서 제가 일단 글쓰기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해서 중요한 원칙이라고 해서 문단이라는 개념과 글은 문단과 문단의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단 쓰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글쓰기는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글을 못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게다가 기사는 기껏이 한 페이지란 말이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 이야기하고 소설 쓰라고 하면 무모하다라고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아무리 단편 소설이라 하더라도, 그죠? 저부터도요, 글을 한 3페이지, 4페이지, 10페이지를 쓰려면 분명히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기사는 한 페이지 정도의 문단으로 따지면 10문단을 넘지 않아요. 10문단을 넘지 않는 정도의 기사를 왜 걱정을 합니까?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맘먹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보여주고 갈게요. 보여주면서 설명할게요. 교과서에 소개된 보도수칙 10가지. 약간은 개념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제가 교과서에 소개된이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 제가 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꽤 많은 책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꽤 많은 책을 봤는데 그 책들 중에 꽤 의미가 있다고 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는 모았을 거 아니에요. 책들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보도수칙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취재와 언론 기사 작성에 대한 책들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 중에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된 것들을 한 10가지를 모은 거니까 여러분 의미 한번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독자나 시청자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정도는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쉽고 재밌고 간결하게 정리한다. 쉽고 재밌고 간결하게 정리한다. 여러분 기사는요, 쉬워야 되고요, 재미있으면 더 좋고요, 간결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글을 길게 쓰면 어려워집니다. 하나의 문장을 3줄씩 쓰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꼬입니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글을 쉽게 쓰고 싶으면 짧게 짧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사는 쉽게 쓰는 게 중요하다, 재밌게 쓰면 더 좋겠다, 간결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누구를 위한 배려예요? 독자나 시청자. 왜냐하면 방송기사도 결국은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글의 도입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글의 도입부, 즉 첫 문장 또는 첫 문단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건데요, 기사가 아니라 어떤 글이라도 처음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막막할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까?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기사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가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그 도입부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도입 부분을 보통 언론 소위 취재나 기사 작성에서는 리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리딩한다는 얘기죠. 기사를 리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도입부라는 용어를 썼는데, 도입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사를 잘 쓰고 싶으면 도입부를 잘 써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신문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기사를 읽다가 한 문단을 읽었는데 내용을 알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입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사를 끝까지 읽게 만들 수도 있고 읽다가 중단지게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글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글이 아니라고 해서 이번 것도 제끼지만 그 다음 것들도 다 제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입부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입부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써보면 도입부가 가장 어렵습니다. 도입부를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쓰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떤 교과서에 강조하고 있더라. 세 번째는 쉬운 내용이에요. 전문 용어나 외국어나 희귀한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쉬워야 된다는 말하고 연결됩니다. 자꾸 이런 말 쓰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잘난 체 할 게 아니라면 이런 용어들은 가급적 쓰지 말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 의미를 설명해 주자. 어쩔 수 없이 내가 전문 용어를 써야 된다면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게 예의입니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쓰는 건 그 기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같은 용어의 반복을 피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다른 곳에서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고민을 해봤다면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이니까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은 단어를 같은 용어를 계속 반복하면 저게 아마추어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 같은 뜻이라도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거는 그냥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주장이나 추측은 가급적 피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생각만 막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기사의 종류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를, 나의 주장을 밝히는 기사가 있어요. 이따 제가 기사의 종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기사는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고요.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데 검증되지도 않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추측이나 나의 주장을 어설프게 자꾸 사용하게 되면 그 기사가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기사라고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나 추측은 가급적 피한다. 물론 목적 자체가 있는 기사는 달라요. 이건 이따가 제가 기사의 종류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체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기사 하나가 전체로서도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오늘 기사를 하나 쓰려고 한다.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5개의 문단으로 기사를 쓸 거다. 5개의 문단이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와 전혀 생뚱맞은 쪽으로 빠졌다. 그죠? 그러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두서없이 얘기하는 꼴이 되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쓰면 잘 못 썼다고 얘기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사 전체에 일체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일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주 독자층의 특성에 따라서 글을 전개하고 용어를 선택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내가 창업에 관련된 기사를 쓴다고 하면 창업자들, 내 기사를 읽는 사람이 창업자들이니까 창업자들의 수준이나 창업자들의 관심에 맞춰서 기사를 써야 되고 내가 쓰는 기사가 의사들이 읽는 기사라면 의사들에게 맞춰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누가 독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들을 위한 글을 써야 된다, 기사를 써야 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쓴 기사가 어차피 의사들만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알 만한 용어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의사들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쓰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생각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기사는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사는요, 뒤로 가면 갈수록,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사를 처음에 읽다가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다 파악했다고 하면 끝까지 안 읽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보통 기사를 쓸 때 중요한 내용은 뒤에다 안 담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사실 뒷부분은 대충 써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글을 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에 뭔가 임팩트를 주고 끝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리드하고는 비교조차 할 정도는 안 돼요. 리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도입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기사로 평가받고 싶다면 마무리도 뭔가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다. 신경 좀 쓰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어떠한 교육을 소개하는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신청한다 정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신청한다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왜 뒤에다 썼느냐? 적어도 그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앞에 내용을 읽고 일정에 관심이 있을 거니까 그분들은 끝까지 일정에 대한 안내가 나올 때까지 뒤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다 써도 되는 거지 중요한 내용을 맨 뒤로 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국어 시간에 두괄식, 미괄식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두괄식, 미괄식. 기사는 그냥 두괄식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기사는 기본적으로 두괄식으로 쓰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사를 좀 더 임팩트 있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마무리를 좀 신경 쓰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통한 관련 기사를 검색해서 내용을 보완한다. 야, 이거는 뭐냐면 기사는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기사는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물론 취재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이런 과정이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취재가 얼마나 정확하게 됐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물론 확신이 들지 않으면 기사를 안 써야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기사를 쓰고 누군가에게 읽게 만들 때는 다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내 기사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검색도 좀 해보고 보완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교정 작업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쁠 때,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가 아니고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맞춤법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억지 논리를 폈어요. 신뢰가 떨어져요. 편집이 엉성해요. 신뢰가 떨어져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미지가 왜 이런 이미지를 넣었지? 이미지가 조잡해요.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기사가 비록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좋은 기사를 썼다라는 평가를 들으려면 마지막에 교정 작업, 총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적어도 기사 작성과 기사 작성에 대해서 교과서들이 여러 권이 있을 텐데 그런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한 10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일단 볼까요? 뉴스 보도의 기본 원칙 그리고 기사의 분류 이건 여러분 그냥 상식선으로 이해해 주세요. 정확성 모든 기사는 정확해야 된다. 기사는 공정해야 된다. 기사는 객관적이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 이해되셨습니까? 기사에 따라서 더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사도 때론 필요하다. 전문성을까지 갖추면 더 의미 있는 기사를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세 개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은 그야말로 필수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 때로는 심층성, 좀 더 깊이가 좀 있으면 더 좋겠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보도의 기본 원칙인데, 기사의 분류라고 돼 있죠. 기사의 분류를 크게 네 가지로 해놨는데, 네 가지, 뭐, 여러분,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트레이트는, 여러분, 스트레이트가 뭐죠? 쭉 뻗는다는 거잖아요. 반듯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기사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떤 교육이 있다. 그러면 창업경영신문이 다음 주 수요일 날 프랜차이즈 마케팅 실무에 대한 교육을 어디에서 진행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군더더기 없이 그 내용을 소위 직설적으로 기사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몇 표 차이가 났고 어떤 결과가 났다. 라고 기사를 쓰면 이런 게 스트레이트 기사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달 말까지, 3월 말까지 모든 법인 사업자는 또는 모든 사업자는 3월 말까지 부가세 소위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는 세무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사로 쓰면 이런 게 스트레이트 기사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쭉 정보 전달을 위해서 쓰는 거를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겠죠. 공정해야 되겠죠. 객관적이어야 돼.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해설. 똑같은 내용에 대한 해설이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부에서 세법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좋은 쪽으로 해설을 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별로 안 좋은 쪽으로 해설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객관적 정확성,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100% 보장되기가 어려워요. 조금씩 주관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있다고요. 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객관적인 팩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기사들 중에 어떤 종류를 해설 기사라고 하더라. 여러분, 해설 기사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정한 상황을 잘 설명해 놓은 기사, 이런 걸 해설 기사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갈게요. 뒤에 있는 거 의견 기사. 그 글쓴이의 의견이나 또는 특정한 부류의 의견들이 담겨 있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세법을 발표했는데 이 세법은 부자들에게는 좋은데 서민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모든 전문가가 그 세법 개정을 놓고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이 담겨 있다고요. 그런 거를 의견 기사라고 할 수 있고요. 아예 대놓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종부세 너무 부담스럽다.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견 기사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또 하나가 피처 기사인데요. 피처 기사는 여러분들 용어 자체가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라서 제가 아예 사전을 베껴왔어요. 피처 기사의 사전적 의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건, 사고, 인물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로 작성한 흥미 위주의 기사.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까 앞에서 얘기한 스트레이트예요.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기사가 스트레이트라면 그런 목적보다는 주로 어떤 사건이나 사람과 관련된 미담이나 사례나 가십끼리 따위를 흥미 위주로 전달하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십기사라고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재미로 쓴 거, 뭐 이런 거, 읽을 거리로 쓴 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피처 기사라고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구성하면 밑에처럼 구성할 수도 있어요. 분류를 보도, 해설, 기획, 스케치, 르포, 가십, 인터뷰, 속보 등등등의 여러 가지 기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미상의 해설이, 구별이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요즘은요, 스트레이트 기사는 스트레이트로만 쓰는 게 아니라, 피처 기사는 피처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의견 기사는 의견 기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막 섞이더라는 거예요. 일부의 내용은 스트레이트 내용을 담고 있다가 거기에 의견이 들어가기도 하고, 스트레이트 내용을 담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해설을 얹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법 개정에 대한 기사를 쓸 때 이런 법이, 세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최근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쓰고 나서, 그런데 이 세법 개정 내용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설명해 주면 해설 기사와 스트레이트 기사가 결합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최근에는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기사가 혼합되는 경향들이 있더라. 여러분 좀 자유롭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기사를 이런 유형별로 구별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도 있다. 다만 여러분이 기사를 쓸 때 이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쓰고 있는 거다. 이 부분은 나의 주관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순전히 자기 주관만 가지고 글을 쓰는데, 기사를 쓰는데 자기는 그게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엉터리가 써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내가 기사를 쓸 때 이게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생각을 살며시 담는 건지 글을 쓰는 사람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좀 더 자유롭게 기사의 유형들을 혼합해서 쓰되 적어도 내가 즉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건지 나의 주장을 담고 있는 건지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기사를 딱 두 가지로 분류해버립니다. 스트레이트와 피처 기사로만. 그럼 앞에서는 네 개로 분류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개로 분류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해설 기사나 의견 기사도 피처 기사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나의 주관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피처 기사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의 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의 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금 코로나19 시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는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서 정부에서 이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팩트를 전달하는 기사인데 근데 여러분이 뒤에다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지원 제도가. 그러면 여러분이 쓸 거 아닙니까? 어떤 전문가의 말을 입을 빌려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의 손실도 보전이 안 돼 있고 소위 너무 그 부분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해결해 주는 거를 너무 아끼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방역에 혼란을 가져온 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과감하게 보상해 주지 않아서다 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후반부에 정리를 했다면 뒷부분은 피처 기사에 가까운 거고 앞부분은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혼합해서 좀 더 자유롭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되셨죠? 여러분 적어도 내가 기사를 쓸 때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는 건지 나의 생각이 지금 여기에 많이 담겨 있는지는 구별하면서 기사를 쓰자.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가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기사가 갖춰야 될 요건.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충족시키면 좋은 기사라고 한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제가 명확해야 돼요. 주제가. 기사를 읽고 나서
이 기자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내가 모르겠다. 그럼 그 기사는 쓰레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여러분이 독자로서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아, 이 기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를 여러분이 알아먹어야지. 도대체 나는 이 기자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잘못된 기사라고요. 잘못 쓰여진 기사라고요. 주제가 명확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글의 기본 원칙이긴 한데 기사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정보 전달을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주제가 명확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되게 개념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이 글을 쓸 때요, 기사를 쓸 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버리면 빗나간다고요. 앞뒤가 없어진다고요. 두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주제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기본 중에 기본. 왜냐하면 이건 정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기사를 읽었는데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틀리고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기사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세 번째, 명료한 내용. 군더더기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자꾸 핀트가 막 벗어나요. 그러면 좋은 기사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로만 기사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군더더기라는 용어를 썼죠. 그죠? 여러분 군더더기가 무슨 말인지 알죠? 불필요한 이야기를 자꾸 넣어놓으면 오히려 기사는 재미없어진다. 쓸모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설득력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물론 이 경우는 목적이 분명할 때라는 제가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모든 기사를 설득력 있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설득력이 있다면 너무 좋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사를 쓰는 행위는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끼치며 살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목적이 분명하라면 설득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좋은 기사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5문단, 6문단밖에 안 되지만 설득력을 가지는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쉽고 간결해야 된다. 앞에서도 강조됐었죠. 여기서 또 강조되죠. 왜냐하면 쉽고 간결하지 않으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쉽고 간결하게 쓰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 이해를 못해요. 명료해질 수 없어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은 쉽게 쓰는 사람이 잘 쓰는 겁니다. 기사야말로 쉽게 쓰는 사람이 잘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완성도, 충실도 이거는 여기까지 갖추면 더 좋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처음에 기사를 쓰는데 처음부터 높은 완성도, 충실도는 있어야 되겠죠. 충실하게는 써야 되지만 완성도를 높이는 건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기사를 쓰다 보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력이 많은 사람은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면 10년차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거는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자는 기사를 실명으로 보통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기사를 내 이름 걸고 썼는데 예를 들면 엉망으로 썼다. 그건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성도와 충실도까지 높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만 쓰여 있나요? 근데 여러분이 한 페이지 기사를 써가지고요.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그건 좋은 기사라니까요. 멋진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멋진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멋진 수사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면 좋은 기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자료를 다 보여줄게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뭐. 그죠? 기사의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사실은 리드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사는 크게 이건 물론 아주 크게 나눈 거죠. 기사는 크게
제목과 리드와 본문으로 구성되더라. 여러분 이거 못 알아먹을 사람 하나도 없죠? 제목은 뭔지 알잖아요. 그죠? 기사는 제목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것도 기사의 하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리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도입 부분. 첫 문장 또는 첫 문단. 물론 한 두 문장까지도 도입 부분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도입 부분을 무조건 한 문단으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한 문단, 두 문단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 도입 부분이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도입 부분을 아예 별도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도입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나머지 부분을 본문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기사는 세 가지로 구성된대요. 여러분 리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기사를 제목을 빼면 기사를 리드와 본문으로 구별한 거예요. 리드와 본문으로. 그만큼 리드가 중요하다. 본문은 어차피 리드를 설명해주는 기능을 한다.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를 꼭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여러분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보통은 기사를 역삼각형 구조로 쓴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역삼각형 구조로 쓴다. 이게 그냥 여러분 중요성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삼각형이 앞부분이 넓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쓸 때 중요한 내용을 앞에다 쓰고 점차 덜 중요한 내용 순서로 기사를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삼각형 구조로 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전통적인 언론사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사를 썼어요. 제가 기사를 썼어요. 데스크에 넘깁니다. 그럼 전통적인 신문사는 종이신문을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기사를 써서 넘겼지만 실제로 제가 쓴 기사를 신문에 얹히다 보면 종이신문에 얹히다 보면 조정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기사의 분량 같은 거를. 그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뒷부분에다 써야 편집국에서 데스크에서 뒷부분을 기사를 쳐버린다고요. 날려버려요. 이해되셨어요? 덜 중요한 부분을 날려버리면서 분량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를 역삼각형 구조로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요즘 뭐 인터넷 신문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끝까지 안 읽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앞에서 담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끝까지 안 읽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앞에다 담는 게 먼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리드에 담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리드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리드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한 5가지 유형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사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리드의 유형, 리드의 기능은 첫 번째로는 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압축하고 요약하는 내용. 예를 들면 여러분 기사를 쓸 때 기사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를 앞부분에서 하고 갈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도입을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4월 20일부터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이 시작됩니다. 창업경영신문에서 4월 20일부터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시작하는데 화상회의 형식으로 시작이 돼서 전국 어디에서나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내용을 앞에서 먼저 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갑니다. 이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뒤에다가 순차적으로 본문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리드에서 교육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 각각의 내용을 뒷부분에서 본문에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다뤄준다. 이렇게 리드는 기사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압축하는 방식으로 리드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거 방법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리드를 쓰기도 하냐면 기사의 가치와 비중을 강조한다. 무슨 말이냐? 야,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제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기사를 작성한다라는 의미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미는 기사를 통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능력이 되는 거고, 언론사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할 수 있어서 홍보 대행까지도 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갔잖아요. 그죠? 목적이 뭘까요? 교육 끝까지 성실하게 들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오늘 교육 중요하니까 끝까지 제대로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기사를 쓸 때도 똑같아요. 기사를 쓸 때도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거든?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성적이 올라간다? 사업에서 성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중요성을 앞에서 설명해주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기사를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기능 3.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의문에 대해서 설명한다. 쉽게 얘기하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부기관을 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컨설팅을 받고 싶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 정부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의문을 먼저 던짐으로써 사람들의,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설명해 가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리드를 활용하기도 한다. 네 번째 기능은 독자가 기사를 읽도록 유인해요. 좀 개념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리드를 읽고 나면 독자가 그 내용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BTS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사는 BTS의 최근 근황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또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를 끝까지 읽게 된다고요. BTS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이 있어요. 기사를 쓸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부터 기사를 시작을 해요. 제가 쓴 기사들을 보면 그런 기사가 꽤 많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그냥 아예 큰 따옴표로 인용을 해버려요. 한 문단 자체를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요. 그러면 그 말이 중요한 말일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읽은 사람은 이 말의 배경에 대해서 끝까지 읽고 싶어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독자가 기사를 읽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리드에 담기도 하더라. 마지막 5번째로, 사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리드는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늘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것 중에 마지막 5번째는 편집자가 제목을 다는데 용이하도록.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기사를 쓰는 사람하고 편집자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문사들, 특히나 규모가 있는 신문사들은요, 기사를 쓴 기자가 따로 있고 맨 마지막에 최종 편집을 다른 사람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보통 데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편집 기자와 취재 기자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실제로 그 기사를 원래 썼던 사람이 제목을 달긴 하겠지만 편집자가 제목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기사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리드에 담아줘야 편집자가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제목이나 뭔가 핵심적인 내용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리드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그렇게 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기능 1번하고 좀 유사하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리드가 중요한 건 이제 다 알겠죠. 기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다 알겠죠. 그 리드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기사를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기사가 어떻게 써질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리드의 기능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사를 쓸 때마다 이번에는 리드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좀 다르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은 기사를 쓸 때요, 기사를 읽을 때,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읽을 때 그 기사들이 어떻게 기사를 시작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리드인데, 이 기사는 이게 리드인데, 이 리드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그 기사를 읽으면 앞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사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다양한 옵션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몇 가지 유형의 리드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이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용. 그죠?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오는 거예요. 천문단은 그냥 인용에, 그냥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사를 되게 많이 써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예 질문을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질문을 던져버리기도 해요. 또 특정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음식점 앞이다.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살펴봤더니 음식점이었더라. 소위 음식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상황을 리드에 기술해주면 뭐죠? 끝까지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그 기사를 읽고 싶겠죠. 이렇게 줄 서 있는 곳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특정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리드를 시작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자, 이제부터 리드는요, 여러분이 읽는 거의 모든 기사를 읽을 때 꼭 우리 창업경제신문 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어떤 기사, 이건 뭐 MBC, KBS의 방송 기사도 똑같아요. 모든 기사를 여러분이 접할 때는 이야기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계속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리드를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보 기자의 가장 손쉬운 기사 작성 비법.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이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 적어 놓은 거예요. 좋은 기사를 통째로 외워라. 통째로 외우라고 해서 여러분 뭐 시 외우듯이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기사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 기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은 기사를 자꾸 흉내내 보려고 노력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거 누가 외우고 있습니까? 그죠?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외우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완전하게 그 기사를 계속 분석해 보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사를 쓸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좋은 기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활용되는 전형적인 기본 틀을 익혀라.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교육을 소개하는 기사는 거의 패턴이 똑같다. 교육을 소개하는 기사는 거의 패턴이 똑같다. 다른 의미로 특정한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기사는 구성 내용이 비슷해요. 특정한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기사는 구성 내용이 비슷해요. 성공적인 기업가를 소개하는 기사는 내용들이 비슷해요. 이것처럼 기사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유형들을 여러분이 몇 가지 기사에서 그 기사를 잘 소위 활용하면 그런 유형의 기사를 좀 더 반복적으로 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부고 기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부고 기사. 우리 마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장례식장은 어디고 장지는 어디예요? 연락처 뭐예요? 이렇게 부고 기사를 쓴다고 쳐보자고요. 극단적으로.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 유형이.
그렇게 특정한 기사들은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유형에 익숙해지면 기사는 그만큼 쉽게 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드는 제가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리드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드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자,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기존 기사를 보도자료로 활용하라. 기존 기사를 보도자료로 활용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기사를 써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가 소위 다른 신문사한테 선점을 빼앗겼다고요. 다른 신문사가 먼저 기사를 썼어요.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조례가 바뀌었대요. 나는 조례가 바뀐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또는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천천히 써도 될 것 같아서 기사를 안 썼다고요. 아직. 근데 다른 신문사에서 조례를 어떻게 바꿨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놓쳤으니까 특종을 놓쳤으니까 나는 안 써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기사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보도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그런 조례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기사를 쓰셔도 된다고요. 오히려 다른 매체의 기사들을 여러분이 관찰하고 있으면 혹시 놓치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 수집으로만 따지면 여러분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문사가 쓴 기사를 정보 채널로 활용을 하면 적어도 안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신문사가 다뤘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의미로 기존 기사를 보도자료로 활용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반적인 보도자료는 베껴도 되잖아요. 어떤 회사가 또는 어떤 공공기관이 보도자료를 써가지고 보내준 거는 내가 그걸 베껴도 된다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다른 기사를 보도자료로 쓸 때는 당연히 베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 신문사의 재산이라고요. 그 기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를 베끼면 안 되죠. 정보만 습득을 해야죠. 정보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사를 보도자료로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일문일답식으로 기사를 자유롭게 써라. 인터뷰식이나 Q&A 방식. 여러분 질문 쓰고 답변 쓰고 질문 쓰고 답변 쓰고 질문 쓰고 답변 쓰면 아무래도 기사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방식도 기사로서 나쁘지 않다고요. Q&A 방식으로 기사를 썼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는다고요. 내용만 의미가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사를 좀 더 쉽게 쓰기 위해서 Q&A 방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 좋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사업계획서도 Q&A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사업계획서도 Q&A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사도 Q&A 방식으로 써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다만 Q&A 방식으로 정리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질문을 빼버리고 문장을 연결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Q&A 방식으로 기사를 써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저는 기사의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형식에 구속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스트레이트 기사 따로, 의견 기사 따로, 뭐 해설 기사 따로, 피처 기사 따로 이랬지만 지금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의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좋은 기사의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기사의 요건. 쉽고 간결하고 정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이 쓰면 형식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은 제가 제 생각을 그냥 정리한 거여서 제가 일단 화면을 안 띄우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런 내용이 어딘가로 흘러가서 저 사람 모르고 강의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화면 띄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요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기사를 쓰는 몇 가지 제가 자주 쓰거나 또는 제가 강조하는 요령들을 얘기할 건데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용입니다. 인용. 여러분, 인용이라고 하는 건 따옴표, 물론 인용을 꼭 큰 따옴표로만 인용을 하지는 않아요. 간접적으로 인용하기도 하죠.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한 기사를 썼으면 그거는 따옴표를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사들 읽어보면 따옴표를, 큰 따옴표를 이용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인용을 잘 활용하면 기사 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육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기사를 쓰는데 그 기사를 쓸 때 그 교육기관의 관계자의 말을 별도로 따옴표로 만든단 말이에요. 인용을 한단 말이죠. 또는 그 교육을 과거에 들었던 사람의 감정을, 평가를 인용으로 담아둘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사에 인용을 얹으면 기사가 더 생동감 있게 보여요. 여러분, 이거 방송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실제로 화면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9시 뉴스를 보다 보면 앵커가 진행을 하다가 어떤 기자한테 넘기잖아요. 넘겼는데 그 기자가 쭉 기사를 이야기하다가 누군가의 인터뷰를 잠깐 보여주고 오죠. 이런 게 인용이라고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게 방송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는 기사에서도 인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지역의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는데 여기에 그 기사가 만약에 그 내용을 발표한 곳이 지역경제과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야기를 인용 문구로 기사에 추가적으로 넣어버리면 기사는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더 객관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을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용을 좀 자주 써먹으면 좋겠다. 제가 기자들을 훈련시킬 때 심지어는요. 무조건 인용을 집어넣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기사를 쓸 때 무조건 인용을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도자료 받아보면 거기에도 인용 문구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지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받을 때 뒷부분은 대개 인용 문구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는 오늘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저는 심지어 리드를 쓸 때도 인용을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용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기사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분량을 좀 쉽게 늘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는데 5문단밖에 안 채워졌어요. 분량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인용으로 문단을 좀 더 늘릴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게 나름대로의 요령이라고요. 그래서 인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두 번째, 사진과 이미지의 활용입니다. 사진과 이미지를 활용하는 건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요. 물론 가급적이면 사진, 그 기사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죠. 관련된 사진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사진과 이미지가 있는 기사와 없는 기사는 천지 차이가 난다. 이해되셨습니까? 다만 주의할 게 저작권은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허락받지 않은 이미지나 사진, 여러분이 직접 찍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도 아닌데 어딘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고 여러분이 그거를 가져다가 기사에 올려버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나중에 형사처벌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은 조심하자. 이미지나 사진을 쓸 때는.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직접 찍어서 올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찍어서 올리면.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미지를 쓸 때는 물론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을 쓰는 공간들이 있긴 한데 오늘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미지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곳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은 상업적이지 않다라는 걸 전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사서 씁니다. 멤버십 개념으로 사서 씁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찍어서 쓰거나 그렇고요. 물론 이때도 보도자료를 보내면서 어디선가 보내준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서울시청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서울시청에서 찍어서 보내준 것들은 저작권 걱정할 필요 없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개념으로 이미지를 잘 활용하는 건 기사를 더 멋지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요즘 여러분 심지어 카드뉴스라고 들어보셨죠? 아예 기사를 카드를 쭉 열거해 놓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문장으로 글을 쓰면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카드를 예를 들면 10장을 열거해요. 아주 요약된 문장들로 구성해서 그런 걸 보통 카드뉴스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 카드뉴스도 유행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지를 편집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카드뉴스를 써보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그때도 저작권은 중요하다.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쓴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그저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쓴다?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출처를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출처 밝혀도 안 됩니다.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은 침해하는 겁니다. 허락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허락을 받았다고 받았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덤탱이 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쓸 때는 증거물을 남겨놔야 돼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남의 이미지는 남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쓰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기사를 마무리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리드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모든 글이라고 하는 게 마무리를 좀 멋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육을 할 때 항상 오늘 교육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건가를 별도로 고민하거든요. 오늘 교육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반드시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뭐라고 돼 있죠? 이것만은 꼭 이해되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무리할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좋은 강의를 하고 싶으면 좋은 발표를 하고 싶으면 시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개를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사도 리드만큼은 중요하지 않지만 마무리가 중요할 수 있다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마무리를 하는 것도 여러분 요령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신청 방법을 마지막에 참여 방법을 또는 연락처를 소개한다거나 이런 것도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회사를 내가 소개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특정한 이벤트에 대한 기사였어요. 근데 마무리는 또 다른 내용을 좀 강조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최근에 어떤 상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럴 때도 마무리하면서 일부러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뭐 이거를 글을 쓸 때는 뭐 사족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략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기사를 쓰는 목적이 따로 있지만 나는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마무리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살며시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기사를 마무리할 때 혹시라도 좀 미진한 게 있으면 마무리할 때 깔끔하게 또는 임팩트 있게 전달해 주면 기사가 좀 더 멋져지겠죠. 풍요로워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리드만큼은 중요하지 않지만 마무리를 하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다. 저는 마무리하는 걸 되게 많이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는 대단한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를 직접 표시를 해주거나 이럴 때 마무리를 할 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기사를 중간에 이렇게 훌러덩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사를 읽을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접속어라고 아시죠? 접속어. 그죠? 뭐 그러나 그리고 또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모든 글은 문단과 문단의 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다 보면 사실은 접속어는 문단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도 접속어를 쓰지만 문단과 문단을 연결할 때도 접속어를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문기사는 논리적인 접속어를 매번 등장시키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문단을 넘어가면 접속어가 반영돼 버려요. 그러니까 접속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의미상의 논리 구조나 뭔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접속어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접속어가 중요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기사를 읽을 때 일반적인 글보다는 접속어가 없을 거예요. 신문기사를 읽으면 접속어가 일반적인 글들보다는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접속어가 나올 때는요. 그 접속어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사들을 읽을 때 접속어가 나오면 그 접속어를 주목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그 접속어를 또 써먹을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신문기사를 쓰는데 그리고 그런데 이런 접속어들은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문단을 연결하면 저절로 알아요. 그런 접속어가 없어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접속어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사를 쓰는데 제 말을 인용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사를 쓰는데 제 말을 인용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인용할 때 두 문단을 채우고 싶어요. 제 인용 내용이 중요해서 두 문단을 채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적절한 접속어를 써줘야 기사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사를 읽을 때 접속어를 좀 유독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지간한 접속어들은 생략된다. 하지만 어떤 기사에 접속어가 나왔다면 그 접속어는 의미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접속어에 익숙해지면 기사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되셨나요? 이거 이제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어보기 시작하면 접속어가 보일 거라고. 이해되셨죠? 접속어가 기사에 나오는 접속어들은 여러분들이 유독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 이 접속어를 생략하지 않고 넣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기사에 자꾸 등장하는 접속어들을 여러분들도 자꾸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접속어를 강조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기사는 존댓말로 써야 됩니까? 반말로 써도 됩니까? 여러분 일반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반말로 쓰여 있어요. 그죠? 근데 방송을 들어보면 존댓말로 하죠. 그렇잖아요. 뉴스에서 그런다, 저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존댓말을 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긴 한데 여러분 신문 기사가 존대로 쓰여 있어도 거부감이 있진 않아요. 특히나 여러분처럼 아직 기사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분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으면 그냥 존댓말로 쓰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보다는 그랬습니다가 좀 더 길잖아요. 그죠? 여러분 단어 하나 때문에 두 줄이 되기도 하고 세 줄이 되기도 합니다. 세 줄이 되기도 하고 네 줄이 되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말로 쓰고 존댓말로 쓰는 거에 따라서 어찌 보면 기사의 분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화면 내린 이유를 알겠죠?
이거는 제가 이거 어디 가서 교육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일할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 내용을 교육을 하는 거지. 무슨 반말로 기사를 씁니까? 존댓말로 씁니까? 이런 거를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오히려 존댓말로 기사를 써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쓴 기사를 읽는 사람 여러분 동네 분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을 주민들 아니에요. 존대해 주라고요. 그래도 별로 문제 될 건 없다. 다만 극존칭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셨습니다. 저러셨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냥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정도는 그런 정도의 존대는 해도 좋겠다. 저는 거부감 없더라고요. 그런 기사에 대해서. 물론 아마 근데 정통으로 기사 쓰는 걸 가리키는 곳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량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사의 분량 항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분량 너무 길게 쓰지 마라.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분석적으로 해설까지 담아가면서 쓰려면 기사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잡지 같은데 기고를 할 때는 당연히 기사를 길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터넷 신문에다 기사를 쓰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러면 기사를 길게 쓰지 마세요. 문단으로 따지면 10문단 넘어갈 일은 거의 없고요. 보통은 5문단에서 7, 8문단 정도를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마을신문은 더 문단이 적어도 돼요. 한 너댓 문단 가지고도 기사를 쓰고 기사가 너무 성의 없어 보이면 사진을 잘 활용하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기사의 분량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렇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너무 기사가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사를 쓰는 사람은 항상 독자를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사를 썼는데 성의 없이 보이면 부고 기사라든지 예를 들면 속보 기사 우리 지역에 어떤 게 뭐 예를 들면 새로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속보 기사를 쓸 때는 짧은 내용의 기사를 빨리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정말로 그런 한 문장짜리 기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기사를 너무 짧게 쓰면 성의 없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량에 대해서 보통 의식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기사 쓰는데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너무 분량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쓰다 보면 늘어나니까 실력이 느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기사 실명제 보통 바이라인이라고 하죠. 바이라인 기사를 쓴 사람 홍길동 기자라고 보통 밝히잖아요. 보통 기사를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밝히고 여러분이 직접 밝힐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은 자동으로 표시되게 합니다. 자, 그건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기사를 마지막에 쓸 때 여러분 기자 이름을 밝혀주거나 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으면 어느 신문사 편집국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사는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그냥 어느 신문사의 편집국이라고 남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통 바이라인, 이런 걸 바이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맨 뒤에 쓰는데 여러분 기사를 시작할 때도 바이라인을 남겨달라고 저는 자꾸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기사들도 어디 자꾸 검색될 거 아니에요. 검색이 될 때 예를 들면 이 기사가 창업경신문 기사인지 국세일보 기사인지 어느 동네의 마을 신문인지를 밝혀주면 그 마을 그 신문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라인은 원래 맨 마지막에 기사를 쓰고 나서 바이라인을 밝히지만 맨 처음에도 바이라인을 밝히는데 맨 처음에 바이라인을 밝힐 때는 보통은 대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저희 창업경신문이나 국세일보 기사를 보시면 앞에 창업경신문 홍길동 기자, 국세일보 홍길동 기자라고 기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괄호로 표시를 하고 갑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흉내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사 쓸 때 가장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형식이 기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뭐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막 기사에다가 그대로 올려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마을신문은 때로는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면 그렇게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사는요 기본적으로 기사의 형식을 구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하듯이
이해되셨어요? 글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 2, 3, 4, 5, 6 열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면 일단 기사를 좀 설명해주고 그러고 나서 1, 2, 3, 4를 뒤에다가 표시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게 요령입니다. 심지어는 인터뷰 기사를 할 때도 처음부터 질문 답변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나서 리드문 정도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질문, 답변 이렇게 기사를 쓰면 기사를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제목과 부제목이 중요하다. 제목과 부제목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목이나 부제목을 여러분 제목은 뭔지 알죠? 부제목은 그 밑에 좀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것들이 따로 있잖아요. 문장 말고 이런 것들을 보통 부제목이라고 한다고요. 제목과 부제목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독자들이 제목과 부제목만 보고 그 기사를 판단해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드까지도 가지도 않고요. 제목과 부제목 보고 내가 이걸 읽을까 말까를 결정해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과 부제목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요즘은 검색에 걸려야 좋잖아요. 내가 쓴 기사가 검색에 더 많이 걸리면 좋겠죠. 근데 본문에만 걸려 있는 키워드와 제목에 걸려 있는 키워드는 비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제목이나 부제목에 얹어 주어야 여러분이 쓴 기사가 더 많이 검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검색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목과 부제목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끔씩 제목을 너무 길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홈페이지에 기사를 쓸 때는요. 가급적이면 줄이 안 바뀌는 정도. 실제로 편집이 보여졌을 때 홈페이지에 보여졌을 때 줄이 안 바뀌는 정도의 제목이 좋습니다. 줄이 바뀌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줄이 바뀔 정도의 길게 제목을 써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줄이 바뀌지 않을 정도의 길이를 유지해 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제목이 또 너무 짧아도요. 편집하는데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길이를 조정해주고 제목이나 부제목에 기사의 내용을 담아주는 게 좋다. 중요한 내용을 담아주는 게 좋겠다. 가끔은 중간 제목을 표시해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굵은 글씨로 기사 중간중간에 제목을 달아주기도 해요. 그런 걸 중간 제목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기사를 길게 쓸 때는 의미가 있는데 기사를 짧게 쓸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중간 제목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블로그 같은 거 교육받을 때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사도 키워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사를 쓸 때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가 만약에 검색되는데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면 보통 여러분 이걸 해시태그로 달잖아요. 우리가 보통 SNS를 할 때 해시태그를 달려면 기본적으로 본문에도 그 키워드가 담겨야 됩니다. 기사에다가 해시태그를 달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그런 키워드들을 내 기사에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를 따져보면 좋은 키워드를 여러분이 많이 쓰면 쓸수록 검색될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 논리이지만 대부분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사를 쓸 때 키워드에 신경 쓰자. 물론 그 키워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목에 나오는 키워드와 본문에 나오는 키워드는 비중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나 부제목에 있는 키워드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사를 써서 여러분 보통 이제 기사를 쓸 때는 관리자 모드에서 쓰잖아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쓰는데 거기서 여러분 눈에 정상적으로 보였다고 해서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사를 쓰고 나면 반드시 독자들이 보는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 교정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편집이 되었는지, 문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뉘었는지, 예를 들면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사를 쓸 때 예를 들면 굵은 글씨 같은 거를 표현해주는 기사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표시가 됐는지, 제가 문단과 문단을 가급적이면 한 칸씩을 띄라고 하는데 그건 제대로 띄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보기 좋게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런 화면,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꼭 매우 중요하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대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동안 쭉 강조했던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사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화면을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계속해서 이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미 이야기할 부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 내용들은 소위 좀 더 강조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사 작성 실무.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기사를 쓰려면 뭔가를 일단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볼 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취재 내용을 일단 총정리한다. 여러분 취재를 해야 기사를 쓰잖아요. 취재 내용을 총정리하는데 사실관계, 주장, 의견. 보통 취재를 한 내용을 총정리한다고 하면 사실관계만을 총정리할 수도 있지만 주장이나 의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기사에 담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 내용에 전부 다 일단 집어넣어야 돼요. 요약된 내용에. 이해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하고 문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기사에 담고 싶은 내용을 총정리를 해서 소위 한 장의 종이에다가 다 집어넣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일단 기사 쓰는데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기사를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지를 정해야 되겠죠. 물론 처음부터 이게 정해지기도 하죠. 처음부터 목적이 정해져 있고 나서 취재를 했을 때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지만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취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총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기사에 담고 싶은 내용들까지 다 정리를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제나 목표를 정한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사의 구성을 설계한다. 설계는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 두 단계로 한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제목과 리드와 본문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제목과 리드와 본문을 설계한다. 여러분, 이미 다 됐잖아요. 제목 끄집어내고 리드를 어떤 내용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나머지는 본문에 때려 넣겠다. 대략적인 설계. 그죠? 두 번째 문단을 설계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사를 예를 들면 8문단으로 쓸 거라면 각각의 문단을 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8문단으로 기사를 쓰고 싶으면 8문단을 그냥 설계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야기로 쓰고 어떤 이야기를 쓰고 어떤 이야기를 쓰고 어떤 이야기를 쓰고를 소위 문단을 설계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의 순서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나면 그 설계된 내용대로 문단을 만드는 건데 그 문단을 만들기 전에 순서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죠. 이해되셨어요?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단을 조정한다. 여기서 문단을 조정한다는 건 문단의 순서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단에 따라서 기사를 완성하겠죠?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 설계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설계를 위한 준비. 이렇게까지 설계를 하고 뭘 한다고요? 기사 쓰기에 돌입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설계를 하고 나서 기사 작성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 반복된다고 그랬죠? 한 문단은요, 3줄 정도로만 써보자, 일단.
훌륭하다 그래도. 그리고 전체 문단은 5문단에서 8문단 정도면 적어도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떤 기사를 쓸 것인지 핵심 주제가 앞에서 결정됐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을 문단별로 배정을 해야 되겠죠. 문단별로 그 내용들이 일관되게 들어가는지, 키워드는 어떤 건지를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내용을 실제 기사를 쓸 때 담아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계를 이제 합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까지 요구했어요? 지금 한 문단을 한 줄로 설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8문단의 기사를 쓸 때 제가 기사를 아직 잘 쓸 자신이 없으면 8줄 정도의 설계를 한다라고 보셔도 좋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설계를 해서 기사를 쓰면 기사를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 한 페이지 정도의 기사를 쓰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그래야 더 논리적인 일관된 기사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문단별로 기사를 쓰고 제목과 부제를 확정하고 문단을 추가하거나 생략하는 조정 작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정, 사진이나 이미지 등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 이게 기사를 쓰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로만 접근할 수 있으면 사실은 기사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나중에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기사 쓰는 게 익숙해지면 이 과정들을 자꾸 생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사 쓰는 게 좀 막힌다 싶으면 처음부터 좀 더 어려운 기사라거나 좀 더 길게 써야 되는 기사라거나 내용의 구성이 좀 더 짜임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설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실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창업 인터뷰 기사를 한번 써보자. 창업 인터뷰 기사를 한번 써보자. 저희 창업경신문은요. 창업한 지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된 사람들, 좀 길게 보면 1년 정도 된 사람들을 취재해서 기사를 쓸 때는 창업 인터뷰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독자가 창업자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가 실전을 해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창업 인터뷰를 쓰려고 한다고요. 창업 인터뷰를.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창업한 사람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 찾았어요. 저 매장은 6개월 전에 창업을 했지. 그럼 내가 저 사장님을 인터뷰해서 창업 인터뷰를 써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문단을 설계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문단을 설계한다라는 게. 문단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업자의 입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창업자의 입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일종의 질문지처럼 정리를 했죠. 보세요. 그 창업자가 어떠한 배경에서 창업하게 되었는지. 예를 들면 저는 IMF 시기에 대학을 졸업했고 IMF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대기업에서 생활을 했고 그 과정이 너무 싫어서 때려치고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창업했는지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내가 이런 내용을 기사에 넣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설계를 했잖아요. 또 이 사람이 왜 이 아이템을 선택했는지도 물어봐야 되겠다. 그 내용이 하나의 문단을 구성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 사람이 놀부를 선택했는지, 이 사람이 왜 교촌을 선택했는지, 교촌의 어떤 부분에 매력에 빠졌는지. 이거는요, 여러분, 보통 홍보 목적으로 기사를 쓸 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 사람이 이 아이템을 선택했을까를 써주면 홍보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이 선택한 아이템이 있을 건데 그 아이템이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을 때는 뭔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에 창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공 전략이 뭐였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창업자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한 문단 또는 두 문단으로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거죠.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힘들었어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마치 에피소드처럼 이분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이거 기억에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기사에 남겨주는 거예요.
일종의 앞에서 얘기했던 피처 기사 같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흥미를 좀 끌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을 극복해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나중에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돈을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이런 꿈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뭘 담아놨어요? 혹시 후배 창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없는지.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는 기사의 후반부를 장식을 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창업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이런 유의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한 6가지를 문단으로 구성하면 그냥 창업 인터뷰 기사가 되고요. 더 쉽게 쓰고 싶으면 이 질문을 그냥 아예 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방식으로 기사를 쓰면 더 쉽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질의응답으로 가기 싫으면 내가 왜 이 사람을 인터뷰하게 됐는지, 어떤 매장의 사장님인지를 리드에다가 밝혀주면, 그죠? 줄 서서 먹는 음식점으로 유명한 우리 동네의 대박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업 인터뷰를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리드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기사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문단 하나를 한 줄로 설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세요? 한 문단을 한 줄로 설계할 수 있다. 그럼 내가 10문단을 쓰려면 10줄로 설계할 수 있죠. 제가 실제로 강의를 설계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2시간을 교육을 해야 된다. 2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일단 할 얘기를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순서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강의 노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절반까지밖에 못 왔어요.